흔히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일주일이라고 말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사건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무엇보다 사라진 그날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갔고 누굴 만났는지 말이죠. 동선을 잘못 따라가면 엉뚱한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그 사이 진짜 범인은 달아나고 맙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도 실종 사건에서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은 2013년 7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북 군산에서 40대 여성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있는 남자를 만난다며 집을 나선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가족과 경찰은 여성의 애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 남성은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일 뿐 특별한 사이는 아니라며 자신과 실종 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대체 그날 누굴 만나러 간 걸까요?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자는 애인을 만나러 간다 해놨는데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근데 그 애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요? 아니, 결국은 애인을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만났다면 그 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네. 이 사건은 보니까 2013년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2013년 7월 24일 날입니다. 네. 24일 날 오후 7시 50분경에 이 여성이 나가면서 40대 여성이 나가면서 자기 여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나 애인 만나러 가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간 이후에 25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네. 여동생이 퍼뜩 그 애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던 생각이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25일 날 그 다음 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남성까지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이 A를 지목을 했으니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당일날 오후 5시에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애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1년 정도 만났는데 한 6, 7차례 정도 만났고 그리고 아는 친구 사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당일 만나자는 그 문자를 받았었다. 근데 만나지는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처자식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냥 아는 사이라고 말하니까 계속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6시간 조사하고 이제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사라진 이 씨 말이죠. 이 씨는 이제 이혼을 한번 했던 그런 이제 그런 처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또 이 남성이 주장을 하는데요. 낚시를 나는 그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까? 네, 경찰이 당시에 CCTV를 확인을 했었고요. 실제로 뭐 낚시 현장에 가서 낚시를 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은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증거의 증명력이 대단히 높은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블랙박스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일부가 지워져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뭐 기능 개선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뭐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삭제를 해왔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라고 생각이 돼서 삭제를 한 것이 아닌지 좀 그렇게 의심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낚시터에 가서 낚시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여성과 만나기로 했던 데가 다 저수지 근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러 갔었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진 것뿐이에요. 사실은 만나기로 한 곳이 저수지 근처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더욱더 수상해지는데 사실 이 남성 얼굴에 상처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이 남성 얼굴에는 약간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여성의 손톱이 좀 날카로우니까 그 상처를 경찰은 의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낚시터였잖아요. 이 남성은 낚시터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긁힌 상처라면서 이 여성과의 그런 만남은 없었다고 이제 선을 긋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저수지, 그걸 낚시를 하러 갔다고 했지만 그 낚시터가 수상한 장소 자체였고 상처까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요. 예, 일단은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녁 7시경부터 그 다음날 자정이 넘을 때까지 조사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 23시, 밤 11시를 넘을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본인이 심야조사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붙들고 못 가게 하느냐, 이거 불법 감금 아니냐 하고 따지니까, 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따진 것 같아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신분 자체가 경찰관이다 보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네. 그런데 조사를 하는 측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단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아, 직접 증거가 예,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귀가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수상한 건 맞는데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용의자를 풀어주게 되는데요. 경찰은 정말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자는 문자는 받았는데 자기가 응대를 안 했다. 그래서 만난 적이 없다. 자기는 이제 퇴근하고 낚시를 갔다 그래, 낚시. 실제 그 시간대를 지나가게 확인되고, 근데 그 용의자를 계속 잡아낼 수 없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정황이 있어서.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요. 그런데 이 풀어준 남성이 풀어주자마자 그 다음날 사라졌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풀어주고서 기가 조치가 됐는데 바로 이제 그 군산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벗어나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라진 또 저 여성 있잖아요. 이 씨. 네, 네. 이 씨의 여동생이 그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내연 관계였고 그리고 언니는 임신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사라진 이유가 이거 정말 이제 범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라지고 나서 말이죠. 그렇군요. 결국엔 유력한 용의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경찰이 공개 수배까지 하게 되죠. 네, 공개 수배를 했었고요. 당시 그래서 확인이 된 사실은 숨진 이 씨의 옷가지들이 발견됐다는 이제 주민 신고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뭐 공개 수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용의자를 특정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수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용의자가요, 경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동료 경찰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이 지금 용의자로 이 남성이 지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료들은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착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날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동료 경찰들은 워낙 착실했고 특히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착실한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이런 범행을 했을 거라고는 동료 경찰들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여성이 아직 뭔가 발견된 건 아니어서 경찰도 믿는 거 반, 아닌 거 반,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여성의 옷까지는 그래도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여성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찾아야 되잖아요. 살아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헬기, 탐지견 다 동원해가지고 찾았어요. 일주일 이상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여성의 이제 옷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한 주민이 밭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옷이 청바지, 또 우유옷 이런 것들이 다 찢어진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옷 주위를 이제 사사지 뒤졌죠. 네. 그랬는데 사실은 시신은 거기로부터 10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시신하고 옷을 분리시켜가지고 혼선을 준 거죠. 그렇군요. 실종 사건에 수상한 용의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그렇죠.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용의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입니다. 그런데 대범했거든요. 여성의 통장에서 돈까지 찾았다고 합니다. 직접 경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탐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다 찢어졌어. 다 성것이 없어. 다 찢어졌어. 속옷은 다 찢어졌어. 그냥. 마을로 들어간 시간이 20시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이지 않을까 해요. 결국엔 사실 용의자를 풀어줘서 도주할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당시 경찰도 물론 속상했겠지만 반대로 수사가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이 됐고요.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네. 감시조 붙입니다. 아, 감시조요. 예, 일단 풀어주고 나서, 풀어주고 예. 그 이후에 감시조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 수사 기법인데 그 부분을 전혀 실행치 않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상당히 미진한 거고요. 결국 그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하는 행위로 인해서 부임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군산경찰서장이 직위해제까지 되는 불행한 일이 그렇군요. 생겼죠. 예. 네. 이제 어쨌든 시신을 찾았고요.
사라진 용의자를 추적을 해야 합니다. 공개 수배가 되긴 했지만 찾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7차를 옮겨 다녔어요. 아까 군산을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군산을 빠져나가지고 자기 차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로 가요. 네. 그리고 영월에서 차를 버립니다. 그래서 차는 나중에 영월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월 지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고속버스를 타고서 대전으로 해가지고 전주로 해서 다시 군산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죠, 이게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혼선을 줬던 거죠. 그래가지고 수사를 분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근데 왜 군산으로 왔는지 하필이면 네. 이거는 사실은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거기가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용의자의 차량은 강원 영월에서 네. 발견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경찰이라서 그런지 아주 용의 주도하게 도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월까지 가가지고 다리 밑에다가 본인의 차를 놔두고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블랙박스를 그냥 거기에다 둔다는 뜻은 그래요? 수사 추적하는 팀들한테 혼선을 초래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이 삭제한 블랙박스를 경찰이 복원을 해서 보니까 네.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둔기 같은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이 살인죄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 14년 차 정도 경찰관 생활을 했는데 경찰을 하면서 지득한 어떤 그런 지식 같은 거를 도주하는데 혼선을 주고 도주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 1번부터 7번, 6번까지인가요? 계속 얼마나 계속 그렇죠. 그 경로로 옮겨 다녔는지 여러분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경찰도 이렇게 옮겨 다니면 그야말로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시 20분경에 대학 터미널 와갖고 택시를 타고 가상해갖고 배달요금이 9천 이상만 원 떨어졌는데 만원값 가상에서 경찰관이다 보니까 수사하는 기법이나 그다음에 수사 방향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고 또 하나는 2고 7이 엄청 작다는 사실 경찰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필요할지는 대비를 하면서 좀 진행하는 거 아닌가. 결국 범인을 잡긴 잡았죠? 네, 저희 보신 것처럼 7차례나 옮겨 다녔습니다. 마지막이었던 그 충남 논산에서 잡히게 되는데요. 그것도 비번이었던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이 용의자는 자전거를 끌고 이 논가를 가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린 상태였다고 해요. 땀도 많이 흘리고 이 자전거에는 흙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수상하게 본 겁니다. 아무래도 외지 사람이다, 외부 사람이다, 네.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 비번 경찰은 이 앞서서 달려갔대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는데 바로 수배 전단지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그렇군요. 해서 잡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찰의 눈썰미로 잡게 된 건데 그러면 잡자마자 왜 살해를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네, 사실 뭐 원래는 이제 검거가 되면 진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법을 좀 잘 알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시간 동안이나 이제 진술을 거부를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료 경찰관들과 친구들이 설득을 한 끝에 다시 이제 진술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술을 했습니까? 네, 사실 이제 내연녀가 네.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이제 가질 것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네. 요구를 해 왔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단으로 이제 와서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임신 중절과 관련된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가게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우발적으로 이렇게 좀 다툼이 이제 커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밝히자 이 경찰관이 그러면 중절, 그래 낙태 수술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성이 거부를 하자 네. 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군요. 아니, 이거는 어찌됐건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이제 이 정경사인데요. 이 사람의 말에 이 진술에 의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차 안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 옆에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임신했다. 그럼 중절 수술을 해라.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게 좀 많다. 네.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다퉜는데
그러면 그만 헤어지자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러면 나는 네 부인한테 내가 얘기하겠다. 전화기 줘라. 내 이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껴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네, 네. 우발적으로. 살인 사건만 나면 다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죠. 범인들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뭐 2013년 얘기인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살해를 한 다음에 평소에 악취가 나는 그 양어장, 네. 그 버린 양어장, 폐 양어장 옆에 시신을 유기하면 사체가 썩어도 냄새를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살아있는 그 범인 정경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됐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네.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우발적 범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단 이런 것들을 네. 보면 그 차에서 이제 목을 졸라 사망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경사의 말에 따르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자를 만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도 핥히고 그래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범이라는 점, 그 다음에 반성을 하고 3천만 원을 공탁을 했어요. 애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14년 동안 굉장히 성실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했고 그래서 직장 동료,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탄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고려해서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습니다만은 14년을 1심에서 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14년으로 확정이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여성이 임신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상 2명의 사람을 죽인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 형이 더 가중이 되거나 혹은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합니까? 그러려면 이제 임신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데요. 네. 부검을 했습니다만은 태아가 형성됐던 흔적이 없었다. 그러고 부패가 돼서 더 이상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부패 상태가 심해서 심해서, 네. 임신 여부를 알 수 예, 없었다.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임신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예.